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야당을 비판하며 또 다른 상속세 개편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노린 여야의 감세 정책이 본격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정치권 다양한 소식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해서 검찰 조사를 확보하려 했는데 검찰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 결론이 예상보다 좀 일찍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자료가 헌재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관들이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될 텐데 이제 검찰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거기에 따른 검토 시간이 줄어들게 되겠죠. 물리적으로는 다음 주 중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만 헌재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한덕수 총리 선고를 비슷한 시기 또는 같이 하고 싶은 정치적 욕심에 흔들리지 않을까. 그 부분 좀 보수 진영에서 봤을 때는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이 당사자 조사 진술서서 헌재에 보내는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다라고 거부를 했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온갖 검찰 조서와 신문 조서 등이 전부 다 증거 자료로 전송이 되고 채택이 되었는가? 이런 형평성 논란도 사실은 여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조금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오늘의 결정으로 이제 최종 변론 이후에 헌재가 추가적으로 검토할 자료가 늘어나지 않은 만큼 오늘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많은 경제계 인사들이 국정 안정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가 정치적 부담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 일찌감치 내리는 것이 국민과 대한민국을 향한 도리이자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송부가 거부가 되면서 결론이 좀 신속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료 송부가 거부가 되니까 추가적으로 변론을 할 것이 없겠죠. 확인할 것도 없고 그래서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전에 이 자료 송부 요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저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헌법재판소법에 사실은 자료를 원자료 요청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 사본식으로 해서 사본을 제출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사본은 제출할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 국회 측이 제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제출한 것인지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국회 측에서 제출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면 굳이 이거를 거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어차피 원본은 법에 의해서 제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 때와 다른 어떤 행위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총리 탄핵 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이 굉장히 상당 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언제 나올지 좀 그 시기가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앞서서 한 총리 선고부터 나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헌재에서는 탄핵 심판 중에서 윤 대통령 사건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 사건을 또 먼저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그런 선택을 헌재가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일단 최종 변론이 종결된 순서만 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변론 이전에 한덕수 총리나 다른 주요 인사들의 최종 변론이 종결이 되었거든요. 그럼 변론 종결 순서대로 선고를 하는 게 순리에 맞는 일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게 되면 사실상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주요 인사들의 탄핵 심판 선고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큰 의미는 없게 되잖아요. 결국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민주당이 그동안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릴레이 탄핵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을 묻어버리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는 선고대로 하더라도 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 이 12.3 계엄 이후에도 줄줄이 이어진 이런 줄탄핵이 과연 국민과 헌법 정신 위에서 볼 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헌재가 먼저 명백하게 판가름 내려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워낙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느냐 마느냐도 헌재 입장에서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전에
총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 선고가 나오지 않고 이걸 그냥 대통령 심판 결과에 대충 묻어서 가겠다라는 헌재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이게 된다면 지금도 국민의 절반 가까이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국민 갈등과 분열, 혼란이 더 커지고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성에 대한 헌재 스스로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대통령 선고보다 적어도 조금 일찍이라도 내려와야 한다는 게 보수 진영과 여권의 대체적인 공감대로 보입니다. 예, 선고 순서가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 선고 순서 역시 사법부의 재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마저도 뭐 또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다 저렇게 하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적절치는 못하다고 보는데 근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끔 헌재가 좀 한 부분은 있죠. 예. 그 뭐냐면 저는 대통령 선고와 한덕수 총리 선고를 이렇게 가지고 두 개를 뭐 견주어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보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려고 사실은 먼저 했잖아요. 한덕수 총리 그 건보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은 훨씬 한덕수 총리 건이 중요할 텐데 왜 마은혁 재판관 건을 먼저 했을까? 결국 좀 약간 자의적인 그리고 자기 어떤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좀 비추어 판단을 하는 모습은 없는가라는 의구심과 오해를 갖게 한 부분은 저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쨌든 신속하게 빨리 결론을 내려주는 게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이제 최종 선고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찬반 집회가 점점 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용식 폭동을 일으키겠다 하는 예고글까지 좀 올라왔어요. 인용식 폭동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민주주의 법치 이런 게 무너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이 두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정치권에서 나서서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먼저 윤 대통령 측이든 여권 지도부든 야당 지도부든 먼저 밝히면서 그러지 마라. 이거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라고 자중을 시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게 훨씬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이런 글이 올라와서 위험하다 이거보다 오히려 우리 사회에 우리 정치에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것을 묵인 방조 조장하는 것은 아니냐 그 부분을 훨씬 더 저는 지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후폭풍은 좀 작지 않겠죠? 네, 물론 사법적으로 판단이 최종적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 역시 어떤 일체의 폭력적 저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벌써부터 국민 일각에서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분노와 여러 가지 헌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것, 헌재가 자초한 것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재판부를 존중해야 되지만 그들이 결코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치든 어떻게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든 국민들은 토달지 말고 무조건 따라라. 이런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인식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헌재의 지난 재판 과정과 지금의 어떤 평의 과정, 또 증거 채택, 증인 채택 등 일련의 여러 과정과 앞서 이야기한 탄핵 선고 순서 등등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보수적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봤을 때는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탄핵 심판 선고 순서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어떤 결론이 내려지든 우리가 공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헌재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당연히 폭력적인 저항이나 어떤 폭동 이런 것은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높아져서 평화적인 집회 시위가 계속되고 정치적 논란이 낳는 것까지는 정치인들이 그게 뭐 옳다 그르다 하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재판을 수용하라 이렇게 국민들 앞에 선생님 노릇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폭력적 선동은 단호히 선을 그어야 되고요. 다만 헌재가 자초한 여러 가지 불공정 논란으로 국민 저항 여론이 들끓는 것까지를
우리가 전부 다 문제 제기하고 폭동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건 좀 구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가까운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양심 선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당 회유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곽 전 사령관이 양심 선언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중차대한 시기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외부에 제3자로부터 회유 내지는 협박을 받았다는 거고요. 양심 선언하라는 말 외에도 중요한 말이 녹취록에 있는데, 얘들이 다 사정을 알면서도 내란죄로 엮겠다더라.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사정을 안다는 건 이게 결코 내란이나 폭동이 아님을 알면서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통령 공격하지 않으면 내란죄로 엮겠다. 그런데 전후 맥락상 별 3개짜리 장군을 내란죄로 엮을 수 있는 집단은 대한민국의 민주당밖에 없어요. 고교 동창이 곽종근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어서 고발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이 오염된 것은 아닌지 실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나왔고, 이 녹취록이 저는 헌재에서도 증거 채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전화통화 이후 닷새 뒤에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실제로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잖아요. 예. 이런 엄중한 시국에서 주요 증인에게 변호인을 소개해준다? 이거 정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회유나 여러 부당한 압력에 해당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승찬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 민주당 정치인들의 설명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해당 녹취록을 두고서 또 여당 쪽에서는 내란죄 주장의 핵심 근거들이 모두 오염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본질은 뭡니까? 실제 왜곡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부잖아요. 근데 왜곡이 없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자신이 주장하는 걸 뒤집으려면 그게 본인 이야기가 틀렸다는 걸 정말 외부적인 증거로 완벽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앵커님 말을 제가 틀렸다 그래요. 앵커님 저기 말씀하신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예. 본인 주장을 엎으려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물증을 충분히 들이대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가능성의 뭐 부분은 일부 뭐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더라도 이거를 본인의 주장을 엎을 수 있는 증거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과도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내란죄로 엮는 그 이야기도 저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내란죄로 엮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안 엮으면은 내란죄가 아닙니까? 불법이 사정 봐줘가면서 뭐 죄가 되고 사정 봐줘가면서 죄가 안 되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죄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 죄를 묻지 못하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 이야기를 너무 침소봉대하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진행된 NBS 여론조사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차기 대선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48%, 정권 재창출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났습니다. 교체로는 지난주랑 같았고 재창출에 대한 응답은 3%포인트 감소를 했는데,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비등비등했던 가운데 예. 최근 들어서는 다소 정권 재창출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 지지층의 결집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되어서 다소 과격한 발언이 나온 탓이 아닌가. 반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에 했던 주요 발언들, 당내에 비명계가 어디 있나요? 예. 그리고 비명계가 검찰과 내통했다. 이런 발언들이 다음 주 여론조사에는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탄핵 정국이지만 여야의 지지층이 비슷한 규모로 결집하고 있다고 진단하는데, 누가 더 실언을 안 하느냐, 누가 조금 덜 과격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매주 구도가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꼭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예.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는 일관되게 좀 높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권 교체 여론을 이재명이라는 민주당의 유력 주자가 온전히 받아내지 못하는 현상은 수달째 계속되고 있다. 결국
정권 교체를 해야지 싶은 국민들마저도 그 대상이 이재명일 때 그건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현상이 벌써 몇 달째 계속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설령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높아도 그걸 이재명 대표와 지금의 민주당이 온전히 떠받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고민거리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당론이 탄핵 반대이고 대다수 지지층이 탄핵 반대라서 조기 대선 없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 나오는 주자들의 지지율은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할 뿐 본격적인 실증 자료가 되기에는 좀 섣부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예, 뭐 모든 여론조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세가 중요한 건데요. 예. 그 추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도층에서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양쪽의 강성 지지층은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고 중도에서 답변을 아예 안 하느냐 아니면은 답변에 좀 참여하느냐 참여하더라도 지금 어떤 시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느냐인데 지금의 바라보는 시각은 차기 정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차기 정권은 뭐냐? 현 정권의 대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해찬 최고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 정권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를 본다면 현 정권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야가 번갈아 가면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이익과 자기 권력을 위해서 과도한 언어를 사용하고 과도한 주장을 하고 심지어 억지를 부리거나 우기기로 일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때로는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그것들을 강성 지지층의 감정을 선동해내고 오히려 내부의 다른 의견들은 입을 틀어막는 그런 것들을 하면 중도층은 당연히 그 세력을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안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추세 속에서 그동안 과도했던 대통령 측과 여권의 주장과 언어가 지금 여론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이후에 만약에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것처럼 예. 민주당이 과한 모습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또 반영될 수 있다. 민주당이 그걸 경계해야 된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예, 이어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 29%, 김문수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8%, 한동훈 전 대표 6%, 홍준표 대구시장 6%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단순 참고 자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수의 주요 주자 4명의 지지율 합산하면 딱 30%가 나오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얻은 29%와 오차범위 내에선 동률이고 뭐 수치상으로 1%라도 앞서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도 다른 군소 주자들이 있으니까 합산하면 비등비등해질 거예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이 민주당 주자에 대한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고요. 국민의힘은 분산돼 있다는 정도의 차이점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지지율 국면을 보면서 정치권의 여러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2002년 대선 같다라는 말 참 많이 들어요. 그때는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 이회창 총재가 독보적인 대선 주자였죠. 민주당의 주자들 세분화돼 있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치고 올라와서 민주당 경선에서 드라마를 써서 그 기세로 본선을 엎어버리거든요. 지금도 이재명 대표가 보수 주자 중에서 1등하는 김문수 장관한테 많이 이긴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합산하면 거기서 거기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난 대선부터 쭉 이어진 이재명 대표의 노출도에 또 그만큼 피로감을 느낄 수 있고 역으로 국민의힘 경선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과거 2002년 민주당 경선처럼 더 다이나믹한 역전 드라마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그 2002년 제가 존경하는 정치인입니다만 이회창 총재의 실패 사례를 이재명 대표는 좀 곰곰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지자와 당원들이 조기 대선에 동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탄핵 반대를 열망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지자들에 대한 민심이나 당심을 확인하려면 탄핵 심판 이후에 조금 더 추이를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을 진보 주자, 보수 주자 이렇게 합산을 해서 좀 해석을 내놓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진보 지지, 보수 지지는 저렇게 좀 똘똘 뭉쳐 있는 거죠. 후보별로 좀 흩어져 있더라 하더라도 네.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은 각각 한 30%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후보를 이미 정했다는 거는 그 진영의
표를 줄 가능성이 감정이 아주 격하게 상하지 않는 한은 그 진영의 후보에게 표를 준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진보 보수의 지지는 30% 정도 선에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도표를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중도표를 못 가져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민주당의 지금 딜레마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들은 어느 한 사람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도에서 볼 때는 아직 후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만 보면 국민의힘에 중도층의 표가 갈 수 있는 여지도 상당히 있다. 이 부분을 이재명 후보가 조금 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간단히 여쭤보고 싶은 게 상속세 개편안 얘기가 나왔잖아요. 여야가 좀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상속세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 귀착 효과라든가 아니면 총 액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 가지고서 그걸 예. 다 보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저렇게 그냥 뭐 누구한테 좀 유리할 것 같으니까 한쪽 편을 들면서 얘기를 툭툭 던지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후보들이나 아니면은 그 정책 그 대표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토론회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세금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완벽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증세보다는 감세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건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안 주는 차원의 논의도 있어야 되지만 기업 승계 차원에서 상속세 때문에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줄 때 다 바뀌어야 되고 대기업 약탈적 사모펀드에게 넘겨줘야 되고 예. 그거 막느라 편법 승계하고 또 범법자 되고 이런 기업 승계 차원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동시에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좀 중도층이 민감하게 여길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방식은 좀 다르지만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혜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